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2. 독일 가만히 있다 계약 후 폭탄 선언. 3. 한국이 동해 한복판에서 발견된 가스전에 시추공 황급히 뽑아낸 이유.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의 국방산업은 우수한 품질과 성능으로 인해 대단한 성공을 거두며 강한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K2 전차가 루마니아로 수출되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은 K2 전차를 보고 매우 만족스러워하여 손가락을 내밀어 높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전차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뛰어난 특징, 현대적인 무기 시스템 및 다중 임무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는 K2는 도전을 극복하고 국방 기술 발전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K2 전차의 루마니아 수출은 대한민국의 국방 산업의 규모를 확장하고 글로벌 브랜드를 구축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루마니아 국방장관의 만족은 K2 전차의 품질과 성능에 대한 심도 있는 인정을 나타냅니다. 이는 국방 분야에서 한국과 루마니아 사이의 협력과 신뢰를 보여줍니다. K2 전차의 성공과 루마니아로부터의 인정은 대한민국 국방 산업의 전 세계적인 존재감과 공헌을 강조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동시에 이는 한국의 국방 분야에서의 경쟁력과 국제시장 접근 능력을 보여줍니다. 승승장구하는 한국 방산이 이룬 업적과 현재 진행형인 인기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성황리에 행사를 마친 대한민국 방위산업전 DX 코리아,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한 개막식은 물론이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한국 무기에 대해 관심이 높은 가운데 전세계 군사 관계자들의 눈이 한국으로 집중했습니다. 무기 수입이 다급한 일부 해외 군 관계자들은 직접 산업전의 모습을 드러내며 한국 무기를 직접 눈에 담고자 열심히 행사장을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슬로바키아는 물론이고 폴란드 관계자들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깊은 관심을 보였는데요. 그가 특히 눈길을 준 한국 무기는 바로 K2 전차였습니다. K2를 생산하는 현대로템 부스에 직접 모습을 드러내며 꼼꼼하게 모든 부분을 관찰했다고 하죠. 바실레 등쿠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K2 전차 설명을 듣고 실물을 직접 다 만져본 이후에 침묵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내 엄지를 치켜들며 만족했다고 하는데요. 놀랍게도 바실레 등쿠 장관은 며칠 후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하게 됩니다. K2 전차 도입을 위한 추진의향서를 한국과 작성한 것인데요. 한국 고위급 회담을 연 루마니아 국방부 장관은 날이 갈수록 위태로운 국제 상황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루마니아 국경지대를 위협하며 러시아 군대가 모습을 드러내는 한편 대규모 동원령까지 내린 러시아가 다른 국가까지 침범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상황. 그런 와중에 옆 국가인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급하게 구매하면서 루마니아는 한국 무기 도입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한국 무기만 있으면 러시아를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했죠. 약 3조 원에 달하는 방산 무기 계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선 루마니아는 K2 전차 외에도 K9 자주포에 대해서 관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되도록이면 한국 무기 패키지 딜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며 폴란드와 비슷한 형태로 계약이 진행 중인 것이 알려졌습니다. 한국 무기에 대한 대단한 신뢰를 보인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패키지 딜을 통해 다수의 무기를 싼 값에 빠르게 수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루마니아 입장에서 계약을 서두른 이유라 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인접 국가인 폴란드와 슬로바키아 역시 한국 무기 수입을 원하며 향후 부품 수입과 기술 이전 논의가 진행될 경우 이들 국가와 협력해 부품 수급 및 정비에 있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다는 점 역시 주요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폴란드로 시작된 방산 협력이 도미노 효과를 일으켜 주변 국가에도 퍼지면서 다른 국가 무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한국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더 이득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현지 생산 공장 및 협력에 있어서 같은 무기 체계를 공유하는 국가들의 경우 부지 선정에 있어서 여러 곳을 염두하고 공장 설립을 추진할 수 있기에 한국 방산기업들 입장에서도 더욱 유리한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웃 국가인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 도입을 생각해도 됐지만 루마니아 입장에서 한국 무기를 선택한 것은 바로 빠른 생산에 있는데요. 현재 동원령을 내리며 빠른 수의 군인 확충을 목표로 한 러시아가 무슨 짓을 저지를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전차 수입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가성비 면에서 전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납기일 완벽 준수와 기술 이전에 있어 완벽한 이전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무기를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인 K2 전차 도입에 있어 루마니아는 상당한 고민을 해야 했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전차들이 소련제라는 점이 큰 고민이었다고 하죠. 루마니아의 현재 주력 전차는 구소련 시절 제작된 TOAM 전차입니다. 1세대 전차인 이 전차는 소련을 포함해 동유럽권에서는 베스트셀러 제품으로 큰 인기를 누린 제품입니다. 전면 장갑 200mm, 주포구경 100mm, 최대 속도 시속 48km를 자랑하며 무게도 36톤가량으로 동유럽 환경에서 무리 없이 작동되는 전차입니다. 게다가 9형 포탑은 어느 방향에서든 큰 경사각도를 확보할 수 있어 포격 시 사거리 확보에 용이하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면 장갑 역시 현재 기준으로도 포탄을 튕겨내거나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비교적 높은 방어력을 가진 제품인데요. 무엇보다 적은 엔진 출력으로도 상당한 기동성을 갖춘 제품이라는 점이 이 전차가 동구권에서 인기를 누리게 한 이유였습니다. 루마니아 역시 구소련 제품인 TOAM을 도입했죠. 그러나 갈수록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TOAM 제품을 대체할 새 전차 사업이 시급해졌습니다. TO15는 명중률 차원에서 최악의 물건이었던 것인데요. 1000m 이상만 떨어져도 명중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며 전차로서 결격 사유가 분명한 제품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방어력을 높이면서 거주성을 낮추는 최악의 실수를 저지른 것인데요. 장갑을 증강하면서 전체적인 최적을 감소시킨 것입니다. 잔해 여유 용적이 극단적으로 감소한 덕분에 운용하는 사수들은 TO15의 좁은 실내에서 고통을 받아야 했죠. 게다가 최적이 줄어들면서 보조 무장과 기타 무장을 갖출 수 없게 되면서 드론이 날아다니는 현대전에서 아무런 쓸모를 보일 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신사업을 통해 전차 수입을 고민했습니다. 이때 루마니아는 빠른 배치와 적응을 위해 소련제 디자인과 무기 체계를 계승한 러시아산 무기를 고려했다고 합니다. 기존 TOAM 무기에 익숙한 루마니아 병사들을 위한 처사였죠.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었습니다. 러시아와 루마니아는 오랜 앙금을 지닌 국가로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러시아 무기를 받는 것은 적의 무기를 수입하는 것이기에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과거 루마니아 왕국의 영토였던 몰도바를 러시아 제국이 강제로 병합해 몰도바가 루마니아로부터 떨어져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 항상 분노한 루마니아인들은 러시아를 경원시했는데요. 무기 도입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러시아 무기는 받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기에 루마니아는 결국 사업 방향을 다른 곳으로 틀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고려한 대안은 독일이었죠. 그러나 독일 전차는 성능은 확실한 반면 너무나도 늦게 나오고 비쌀 뿐더러 시설 및 부품 이전에 대해 악명이 높았습니다. 결국 루마니아는 독일 전차를 포기해야 했는데요. 그 순간 운명처럼 찾아온 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루마니아 조건에 딱 들어맞는 조건을 갖춘 대한민국에 루마니아는 계약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죠. 폴란드의 K2 전차 납품을 위해 일정을 서두르고 있던 현대로템은 루마니아 계약 체결까지 이어지면서 더욱 바쁜 나날을 보내며 일정 맞추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폴란드가 1차 물량 시기를 앞당기자고 제안하며 빠른 전차 수입을 원하는 한편 루마니아도 폴란드 이전과 더불어 루마니아도 빠른 물량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해달라는 부탁을 하면서 현대로템을 향해 끊임없이 구애하는 상황. 덕분에 현대로템은 일손이 부족해 세 자릿수 규모의 특별 채용은 물론 경력직과 신규 직원 채용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해 상반기 250명 채용에 이어 하반기에도 엄청난 채용을 계획하는 등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 인력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죠. 그러나 현재 충원되는 인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전망인데요. 이미 슬로바키아에서도 K2 전차에 대한 논의가 있는 한편 리투아니아에서도 빌리우스 세메스카 국방부 차관이 신범철 국방부 차관과 만난 자리에서 방산 수입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 육군의 대규모 기동 화력 시험에 참여했던 그는 실제 훈련에서 보여준 한국군의 화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고 양국 사이의 방산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K2 전차를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 국가들에서도 K2 전차를 탐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인 수량 논의까지 나오고 있는 곳이 이집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미 작년 2022년 이집트 방산 전시회 기간에 K9 자주포는 물론 K2 전차에 관해 공동 생산과 기술 협의에 대해 논의하면서 한국 전차 수입에 굉장한 열의를 보여준 바 있었는데요. 엘디바 원전 사업과 관련 이집트가 성의를 보여주면서 한국 역시 이집트에게 큰 선물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이집트 항구 건설 및 각종 건설 사업에 한국이 잇따라 수주를 성공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이집트 한국 관계가 공고한 상황. 현재 수준으로는 턱도 없을 정도로 K2 전차 수출에 있어 한국이 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인데요. 땀을 흘리며 뒤에서 고생하신 한국 엔지니어의 노고에 감사하며 전 세계가 탐을 내는 한국 전차의 위험에 박수를 보냅니다. 대담 가격 역시 월신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수출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지만 노르웨이 정부가 독일 손을 들어준 것이었습니다. K2 전차는 지난해 쫄란드와 1000대 수출 기본 계약을 체결한 가운데 지난해 초도 분량 180대를 우선 수출하면서 수출 첫 테이프를 끄는 바 있었습니다. 올해 나머지 820대 추가 수출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며 K2 전차 수출에 훈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로 수출국 확대 가능성이 점쳐졌지만 고배를 마신 것인데요. 그러나 이번 수주 무상과 별개로 지난해 1월 아랍에미리트와 35억 달러 규모로 수출 계약을 맺은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금은 사우디아라비아로의 수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인도, 핀란드 등으로 수출된 대표적인 효자 무기 K9 자주포 역시 에스토니아로의 추가 수출과 루마니아로의 신규 수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산 검공격기 FA-50은 이미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 이라크, 쫄란드에 수출된 데 이어 올해 안에 말레이시아로의 수출 계약이 성사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가 이번 K2 전차 수주 실패건을 두고 이례적으로 공식 입장문을 낸 것도 노르웨이로의 K2 전차 수출에는 실패했지만 K 방산 수출 전망은 여전히 장밋빛이라는 점을 감조하려는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방위산업 수출 성과 확대를 역대 어떤 정부보다 감조하고 있는 점도 수출 무산에도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이 같은 입장문을 낸 배검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K 무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여전히 많다며 이번 수출 무산한 건이 K 방산의 전반적인 수출 위축으로 확대 해석되는 일을 막기 위해 입장문을 낸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노르웨이가 독일 전차들 도입하기로 절정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잡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자국이 두 차례 현대로템에 K2 전차들 추천했으나 현지 국방부가 이들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어였습니다. 방산 전문지 TU 등 노르웨이 매체에 따르면 FMA는 작년 현지 국방부에 보낸 서한에서 현대로템의 K2 전차 구매를 추천했다며 납기 실적과 가격, 성능을 고려할 때 한국 K2가 독일 KMW-42 레오파르트 EH 전차보다 낫다고 평가했다며 볼에 보낸 서한에서도 동일한 진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FMA는 두 전차의 세부 기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K2 전차는 중량이 60톤 미만으로 엔진은 1500마력으로 동일했는데요. 노르웨이 레나 기지에서 이뤄진 탁월한 성능을 입증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현대로템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했는데요. 노르웨이가 도입 분량을 72대에서 54대로 축소했을 때 한국은 단가를 유지했으나 독일은 인삼했습니다. FMA 위 서한이 공개되면서 독일의 수주를 둘러싼 논란은 가열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EH 도입을 절정한 후 업계에서는 정치적 판단이 깔린 결론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안보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르웨이가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핵심 회원국인 독일과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요나스 가르 스테레 총리도 EH 주력전차 54대를 주문하겠다고 밝히며 독일과의 관계를 감조한 바 있었습니다. 그는 북유럽 인접 국가를 비롯한 나토 핵심 동맹들과 계속해서 동일한 주력전차 기종을 운용하게 됐다며 이는 향후 독일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었습니다. K2 전차가 선정되지 않은 것은 기술력 문제가 아니라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 간 국방협력의 중요성을 고려했기 때문입니다. 마수드 가라카니 노르웨이 국회의장이 언급한 발언입니다. 노르웨이는 기존 독일제 레오파르트 EA4 전차들 교체하는 신형 주력전차 MBT 사업을 추진해왔고 한국의 K2 흑표 전차가 레오파르트 EA7과 막판까지 검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K2는 입찰 검쟁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동안 노르웨이의 대독일 정치적 입장 문제란 관측은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르웨이의 내부 국립연구소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북해산 석유 및 천연가스들 둘러싼 노르웨이 독일의 특수관계들 언급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브레이킹 디펜스는 노르웨이 국제문제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연금을 인용해 노르웨이의 독일 레오파르트 전차의 구매 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노르웨이의 요나스 가르 스테레 총리가 독일 KMW 크라우스마페이 베그만사로부터 레오파르트 EH 주력전차 54대들 주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이후 나온 보도였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레오파르트 전차 선택은 천연가스들 매개로 한점 지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NUPI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노르웨이 천연가스에 대한 독일의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양자관계 독일과 노르웨이가 분명히 감화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으로 공급됐던 러시아 천연가스 수입이 중단되면서 노르웨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설명입니다. 노르웨이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노르웨이 상품 대외무역 통계에 따르면 노르웨이의 천연가스 수출은 1조 3,570억 크로네로 지난해 노르웨이 수출 규모 2조 6,010억 크로네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국제 천연가스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면서 노르웨이는 지난해 4.3 최대 규모의 무역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입장에서는 큰 호재이지만 전쟁에 따른 반사이익이기에 마남 웃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노르웨이는 군사 지원을 위해 향후 5년간 750억 크론의 약 73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됐습니다. 하지만 전쟁 발발 이후 노르웨이가 석유와 천연가스 판매로 얻은 수익에 비하면 턱없이 적다는 국제사회의 압력도 받고 있습니다. 노르웨이가 현재 독일과 상담수의 군사협력 프로젝트들 진행 중인 점도 이번 결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르웨이 방위사업청과 독일 연방조달청은 2021년 차기 재래식 잠수할 조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동일한 설계를 기반으로 한 잠수함을 노르웨이 내적, 독일 두적 등 각각 보유할 예정입니다. 볼해 시제 잠수함 건조도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밤산업체 관계자는 노르웨이 최대의 방위산업체인 콩스버그는 잠수함, 할점, 유도무기, 지상 장비 분야에서 독일과 오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독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결국 한국 탱크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라고 밝혀진 것입니다. 쫄란드 이후 노르웨이를 서유럽 무기 수출에 교두보로 삼고자 쨌던 K2 제조사 현대로템은 향후 다른 나라의 수출 실적을 통해 만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볼해 쫄란드와 K2 전차 820대 들 수출하는 2차 계약 등에 집중할 예정으로 2차 계약 수주 금액은 1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위산업 전문가들은 이번 수주 실패가 유럽 무기시장의 견고함을 보여준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 간에 그동안 쌓아온 무기 거래들 여개 국가가 쉽사리 뚫기 어렵다는 점이 증명됐다는 것입니다. 또 쫄란드와 노르웨이의 무기 조달 환검이 확연히 달랐던 점도 고려해야 했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노르웨이군 총사령관 에이릭 크리스토페르센은 작년 말 노르웨이가 전차 도입을 미루고 장거리 전밀유도 무기, 젤리콥터들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국의 탱크를 공여해 안보 사점이 급했던 쫄란드와 다르게 노르웨이는 이번 독일의 신규 탱크 도입 시기를 2026년으로 잡는 등 전차 도입에 여유가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과 같은 유럽의 국가들이 기존 방산 선진국들에 진출하려면 합작법인 활용해 현지화 전략을 써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무 방산업체 라파엘이 개발한 스파이크 대전차 미사일을 독일에 있는 이스라엘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물러 지휘자동화 체계 장비 등으로 판매 무기도 다변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차의 거무 무전기 등 지휘 통제 통신 등 자산을 수입 국가가 자국산으로 쓰는 일이 많은데 기업들이 이 같은 자산도 수출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노르웨이 총리실 홈페이지에 따르면 요나스 가르 스테레 총리는 레나 군사기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레오파르트 EH 주력전차 54대들 주문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며 여기에 향후 18대 들 추가 구매하는 방안이 법선으로 남아있다고 노르웨이 정부는 설명했는데요. 첫 인도 분량은 2026년이며 오는 2031년까지 순차 도입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정확한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 도입 결정은 19억 6천만 달러, 약 2조 4천억 원으로 책정된 밤입이 증감, 예산 지출 계획의 일부여서 상당한 규모 금액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러시아와 196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토 회원국입니다. 한국의 K2 흑표 전차는 레오파르트 EH7과 함께 막판까지 검쟁했지만 결국 좌절됐는데요. 막판까지 고민한 노르웨이가 레오파르트 2를 선택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국면이라는 점 외에 나토 핵심 회원국인 독일과의 관계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스텔레 총리는 나토 핵심 동맹들과 계속해서 동일한 주력전차 기중을 운용하게 됐다며 이는 향후 독일과의 관계도 감화할 것이라고 밝혀 이런 의문의 쐐기를 박았는데요. 앞서 미 외교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지난달 독일이 오랜 머뭇거림과 핑계 끝에 우크라이나의 탱크 지원을 결정했지만 레오파르트 2들 육군 핵심 무기로 삼고 있는 유럽 국가들이 앞으로도 계속 독일 전차에 의존할 수 있을지, 레오파르트 2는 현재 북대서양조약기구 육군 주력 전차로 유럽 각국에서 2000여 대가 운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독일이 이번 우크라이나 탱크 지원 과정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 FP의 분석이었습니다. FP는 그러면서 독일의 신뢰가 흔들리는 동안 한국이 그 틀을 파고들며 유럽 밤산 시점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K2 전차는 한국이 미국 탱크 플랫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1995년 개발에 작수해 2014년부터 양산을 시작한 탱크라고 FP는 소개했습니다. 유럽 최고 전차들과 비슷한 성능을 갖추고 있으며 레오파르트 2와의 비교 테스트에서도 추문 성능을 보였다고 이 매체는 강조했는데요. 또 한국 탱크 등 무기의 장점에 대해 기술 이전을 통한 현지화와 뛰어난 생산 능력,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강력한 의지 등을 꼽았습니다. 실제 쫄란드에 수출되는 K2 탱크 1000대의 거무, 첫 180대는 한국에서 생산되지만 B20대는 2026년까지 쫄란드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현지화 모델 KPL로 만들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쫄란드 입장에서는 독일 레오파르트 2보다 훨씬 빨리 탱크를 확보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술 이전을 통해 방위산업을 육성하려는 쫄란드의 요구까지 충족할 수 있다고 FP는 분석했습니다. 다만 유럽 전체가 이번 노르웨이의 사례처럼 탱크 구매처들 당장 한국으로 바꿀 가능성은 적다고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거부하는 등 러시아와 민감하다는 점과 유럽에서 멀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자원 그중 석유는 하늘의 선택을 받은 국가만이 누리는 선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석유가 생산된다는 이유로 전 세계 시장 경제를 마음대로 쥐고 흔들고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하면 생산량을 줄이고 수출을 중단해버리는 통에 한국처럼 기름 한 방울 없는 국가는 늘 외교 역량을 발휘해 그들의 처분을 기다려야 했었죠. 그래서 기름을 생산하는 나라, 즉 산유국은 한국의 오랜 꿈이었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가 매장되었을지도 모른다는 60년 전 보고서 하나에 현재까지도 들썩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는 이미 화석연료를 줄이고 차세대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의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적어도 이 천연가스에 있어서 경북 포항만큼은 예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2017년경 포항 한복판에서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몇 개월째 그 불길이 꺼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7년 3월 초 포항시 남구 대잠동에서는 옛 철길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공사가 진행됐는데 지하수를 찾기 위해 굴착을 시도하던 중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당시 사고로 화상사고가 발생했고 즉각 소방당국이 출동해 장시간에 걸친 진화 작업을 펼쳤으나 도무지 불길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덮어도 거품 소화액을 퍼부어도 불길은 더욱 활활 타오르기만 했죠. 불이 생김새가 이상하다 생각한 포항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등에 의뢰해 불길을 조사했는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연가스였죠. 그러니까 포항 시내 한복판에서 천연가스가 마구마구 솟아오르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사고로 생각됐던 이 불길은 일주일이 지나고 1개월이 지나고 5개월이 지나도록 사그라들지 않았고 포항시는 역발상으로 불이 정원을 만들었는데요. 그리고는 불꽃에서 음식물을 조리할 수 있도록 쇠기둥을 받고 그 불로 계란을 삶아 나눠주는 등 이 시기 포항을 방문한 분들은 신기한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시내 한복판에서도 천연가스가 줄줄 새어나오는 걸 보면 한국은 자원빈국 또는 자원불모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의 시선을 포항 구룡포 앞바다 60km 밖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 먼저 용어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석유, 페트롤리움는 지하에서 생성된 액체, 기체,
고체 상태의 탄화수소 혼합물을 말하지만 보통은 액체 및 기체 상태의 원유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석유가 매장된 곳에는 천연가스도 공존하기 마련이라 천연가스도 석유로 통칭되기도 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석유 속에는 극소량의 황, 질소, 금속은 물론 수분, 가스분의 불순물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공정을 거치면 원유가 되고 원유를 정제하면 휘발유, 경유, 등유, 윤활유, 아스팔트 등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석유는 단순히 발전소 연료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연료, 선박 연료, 보일러 연료, 플라스틱 원료 등등 그 쓰임새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간 한국은 기를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라는 조금은 아쉬운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타이틀은 박탈당했습니다. 왜냐면 2004년 7월에 한국이 공식적으로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됐으니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우리나라는 2004년 7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식적으로 산유국이라는 지위를 누렸습니다. 바로 동해가스전 덕분입니다. 동해가스전의 역사는 곧 한국 자원개발의 역사이기도 한데요. 1970년대부터 미국과 프랑스 등에 소재한 석유 메이저 기업들은 한국 동해에서 수차례에 걸친 탐사 및 시추 작업을 진행했었지만 석유가스전 발견에 실패하고 철수했지만 실제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뽑아낸 동해가스전은 석유공사가 독자적으로 탐사 시추 개발했습니다. 결코 선진국의 기술에 뒤처지지 않는다는 의미죠. 어쨌든 1998년 7월 가스층을 발견한 이후로 경제성 평가, 시추, 생산시설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실제로 천연가스 생산을 시작했습니다. 울산 남동쪽으로 58km 떨어진 해역에 자리한 동해가스전은 2021년 12월 31일 생산을 종료할 때까지 원유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양의 천연가스를 생산했는데 수입 대체 효과가 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덕분에 한국은 공식적으로 세계 95번째 산유국이 되었죠. 그렇다면 1년 전 생산을 중단한 동해가스전이 우리나라의 처음이자 마지막 가스전일까요? 제7광구처럼 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이 아닌 실제 매장된 곳은 더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엄청난 매장량을 자랑하는 장소가 발견됐습니다. 동해가스전에서 불과 44km 떨어진 곳에서 말이죠. 사실 동해가스전의 수입 대체 효과가 2조 7천억 원이기 때문에 엄청난 수치로 보이지만 이는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양에 비하면 새 발이 피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기준 세계 5위의 석유 수입국이며 10대 수입 품목 중 670억 달러, 약 80조 원로 압도적인 1위 품목입니다. 동해가스전에서 17년간 약 4,800만 배럴에 해당하는 2조 7천억 원이 한국의 경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미미했는지 감이 오시죠. 이 때문에 지질과 자원 분야 전문가들이 한반도 주변의 석유자원 개발을 위해 더 적극적인 탐사와 시추가 필요하다 고임모아 주장해왔는데 결국 동해가스전 옆에서 새로운 가스전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방어구조인데요. 지난 2021년 6월 석유공사는 동해가스전에서 44km 떨어진 울릉분지 6광구 심해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가스전을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알려진 양만 원유로 환산했을 경우 7억 배럴입니다. 동해가스전의 15배 그리고 유가를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했을 때 약 30조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양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방어구조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기름진 방어처럼 넉넉한 석유 자원을 품고 있길 바란다는 뜻이었는데 탐사 자료에 나타난 것은 실제로 방어처럼 넉넉한 석유 자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석유공사는 즉각 시추에 돌입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시추는 2달이 채 지나지 않아 중단됐습니다. 해저에서 내부 압력이 과도하게 높은 지층이 이상 고압대가 발견됐기 때문인데요. 사실 무리하게 강행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이상 고압대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블로아웃이라 불리는 폭발적인 분출이 발생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상 고압대를 만났다고 해서 시추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 고압대는 상하부 지층이 투과가 어려운 지형이 변형되어 만들어지는데 부피가 좁아지면 내부의 액체나 기체가 과도한 압력을 받게 되면서 작은 틈으로도 블로아웃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로아웃 방지기나 윤활제로 사용되는 이수의 비중을 조절해 통제가 가능하지만 블로아웃에 대한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만약 분출이 발생하면 막대한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 2010년 멕시코만에서 시추 시설이 폭발하며 원유 7억 7천만 리터가 유출된 딥워터 허라이즌 사고도 이상 고압대를 건드렸다가 발생한 사고죠.
그래서 일단 석유 공사는 잠시 시추를 중단하고 차후 추이를 보면서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러한 지지부진한 우리나라의 움직임과 달리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행보는 우리를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에 대륙붕이 많다 보니 주변국들이 자원 확보를 위해 치열하게 경쟁 중에 있죠. 특히 중국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요. 지난 3월 14일 오후 10시경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 무궁화호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서해 지역을 순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상한 구조물이 선장의 눈에 띄었는데 가까이 가서 확인해보니 이는 전형적인 이동식 석유 시추 구조물이었습니다. 시설물에는 더카니 하이 아일랜드 7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이 구조물은 원래 이 위치에 있으면 불법인 구조물입니다. 왜냐면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EEZ 중첩된 관계로 한중 잠정조치 수역으로 설정해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도 함부로 구조물을 세울 수 없는 곳인데 중국이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세워둔 겁니다. 유엔 해양법에 따르면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는 자신의 영토처럼 관리함으로 어업활동을 포함 천연자원의 탐사, 개발, 보존 및 관리 등을 할 수 있고 자원개발을 위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조물이 세워진 지역은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 교집합으로 중첩되기 때문에 양국이 합의하에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곳에 대해서는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영해라고 주장하지 말고 함께 조업도 하고 관리도 하는 잠정조치 수역으로 설정해 두었는데 중국이 이 협정을 깨고 석유 시추 구조물을 세워둔 겁니다. 알박기하듯 세워둔 이 구조물을 발견한 무궁화호는 즉각 이를 정부에 신고했고 청와대는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로 격상시키기도 했는데요. 사실 서해에서 한국과 중국 간 석유 시추를 두고 갈등을 빚은 것이 처음은 아닙니다. 한국은 2004년 제2 광구 지역에서 유전 탐사 활동을 벌였으나 중국이 강하게 반발했었고 2008년에는 반대로 중국이 서해에 석유 시추 시설물을 설치해 한국 정부의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시추를 추진했던 중국과학원은 탐사 결과 보고서에 계산된 석유, 가스의 추정 매장량은 약 20억 톤 규모에 달한다. 고 써 충격을 안겼는데요. 1973년에는 한국이 제2 광구에서 석유를 시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중국이 군함을 보내 저지하기도 했죠. 한편 한국은 한국에게 산유국이라는 타이틀을 선물했던 동해가스전을 활용해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지난 2022년 11월 3일 열린 추계자원연합학술대회에서 서정규 석유공사 글로벌기술센터장은 석유공사는 에너지 안보와 탄소 중립을 선도하는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전통적 석유개발뿐만 아니라 CCS, 암모니아 등 신성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CCS 기술이 동해가스전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탄소 중립, 넷 제로에 대해서 설명드렸었습니다만 탄소 중립은 인간 활동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최대한 줄이고 어쩔 수 없이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이를 포집하거나 자연에 흡수시켜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지구 지키기 계획입니다. 이에 전 세계는 이산화탄소를 최대한 줄이겠지만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전부 잡아 지하저장고에 가두는 기술을 개발해왔습니다. 바로 탄소 포집 및 저장 기술인데요. 그럼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바로 바다입니다. 사실 바다는 우리에게 해산물을 공급해주는 훌륭한 보물창고일 뿐만 아니라 공기 중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흡수하는 거대한 생명체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1년 6월 그린피스는 위기의 바다를 위한 해결책, 해양보호구역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지구가 현재 직면한 기후위기 해결의 실마리는 해양에 있다. 해양에 의해 흡수되는 탄소를 블루카본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20년간 인간활동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5%가 해양으로 흡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양은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며 심해층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 저장고로 대기 내 탄소량의 50배 이상, 지표상의 초목, 토양, 이생물 전체에 저장된 탄소 총량보다 무려 10배 많은 양을 저장하고 있다며 탄소 중립 시대에서 바다의 역할을 강조했는데요. 그렇다면 심해의 저장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심해 깊은 곳에 흙을 퍼올려야 하는데 이는 너무나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생긴 공간, 즉 유전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 심해에 위치한 유전에서 석유를 퍼올리고 나면 빈 공간이 생기는데 이 빈 공간에 포집된 이산화탄소를 채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틈을 막아버리는 것인데, 만약 실수로 조금의 이산화탄소가 빠져나오더라도 심해의 고압을 이겨내지 못한 이산화탄소가 수면으로 떠오를 일은 없습니다. 한국은 동해가스전을 이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31일까지 천연가스를 뽑아내고 생긴 빈 공간에 연간 40만 톤씩 30년간 총 12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해 탄소 중립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한국은 지난 2017년에 이미 포항 앞바다에서 이산화탄소 100톤을 심해에 저장하는 실험을 성공시켜 관련 기술을 보유한 세계 3번패 국가가 되기도 했죠. 시장조사 업체 리서치앤마켓, 리서치앤드마켓츠에 따르면 글로벌 CCS 시장 규모는 2020년 41억 달러에서 2026년 94억 달러, 11조 5천억 원로 연평균 15.7%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각국에서 탄소 중립 노력이 강화되는 추세를 보면 사업이 가시화되는 2030년 이후 시장 규모가 급속도로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탄소를 포집해 저장하는 CCS 기술의 탄소를 활용하는 CCUS의 시장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에너지지구 IEA 의 세계 에너지 시장 전망 2019에 따르면 2050년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370억 톤이 될 것이며 이 중 9%에 해당하는 26억 1천만 톤이 CCUS를 통해 감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톤당 탄소 배출권 가격이 12만 5천 원으로 책정했을 때 CCUS 시장 규모는 최대 326조 원에 달하는데, 동해가스전을 통해 축적된 기술력으로 이 거대한 시장의 리더가 한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